확신 범죄란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2024년 신년 초부터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있었다. 범인은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였으며 비록 살인 미수로 끝났으나 꼭 상대를 죽이고야 말겠다는 어떤 확신에 의해서였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대낮에 많은 인파와 기자들이 버젓이 있는데 살해를 자행한다는 것은 미친 사람 아니면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확신범은 도덕적, 종교적 또는 정치적 의식에 입각한 확신에 따라 저질러진 범죄를 일컫는다. 확신범이란 말은 1922년 독일의 라드부르가 형법 초안에서 처음으로 사용했다. 소위 사상범이나 정치범과 실질적으로 같은 말이다. 그렇다면 사상범과 단순한 정치범의 차이는 무엇일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 같은 적대 범죄는 사상범에 속하고 단순하게 현 정부나 정당의 체제나 정책에 반대하여 일으키는 범죄는 정치범에 속한다. 정치범은 주로 본인이 옳다고 확신하는 신념이나 사상에 따르는 확신범이기에 자연범, 파렴치범처럼 개인적인 원한관계나 인간적인 악성에서 저지르는 죄와는 그 성질 자체가 다르다. 만약 어떤 사람을 살해하는데 정치적인 의도였다면 정치범일 것이지만 그와 상관없는 개인의 재성에 관계된 것이라면 자연범, 파렴치범 같은 속칭 잡범이 될 것이다. 이러하듯 확신범은 사람을 살해하는데 정당한 가치를 가지므로 내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오히려 영웅심리에 도취될 때가 있다. 그 조언에는 러시아 소설가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에 아주 잘 나타나 있다.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가 고리대금업자인 노파를 살해하고자 하는 정당함이 곧 확신으로 이어진다. 라스콜리니코프는 학생으로서 그 유망성과는 별개로 매우 가난하다. 물론 그의 생계를 조금이나마 지원해주는 어머니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항상 충분하지 않다. 그렇게 그는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어느 노파가 운영하는 전당포로 향한다. 그곳에서 그는 여러 물건을 전당 잡히지만 전당포 노파는 그 물건값들을 후려쳤기 때문에 라스콜리니코프는 전당포 노파에게 굉장한 적개심을 가지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두 청년의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전당포 노파였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그 노파는 악독한 성격으로 악명이 높으며 그 여동생을 불어먹으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 이 이야기가 진행되던 중 한 청년이 그 노파는 차라리 죽는 게 마땅하다고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네가 죽일 것도 아니면서라는 친구의 핀잔에 동의하며 자리를 뜬다. 두 사람에게는 가벼운 대화였지만 이 말은 라스콜리니코프 마음에 거대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그 노파를 죽이기로 한다. 자신이 이 악독한 노파를 죽여 사회를 이롭게 하는 구원자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것이다. 그는 머리가 좋은 사람답게 여러 계획을 짠다. 흉기는 어디서 가져올 것이며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무엇으로 노파의 시선을 돌릴 것인가, 그리고 우연히 듣게 된 그녀의 동생이 외출하는 시간을 범행 시간으로 정해야겠다는 등 나름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세운 그의 계획은 결국 성공하게 된다. 노파가 라스콜리니코프가 내민 물건을 살펴보는 사이 그는 노파의 수유 방에서 가져온 도끼로 살해한다. 그런데 그가 범행 장소를 떠나기 전 노파의 동생이 돌아온 것이다. 당황한 라스콜리니코프는 그녀 또한 살해한다. 이런 혼란스러운 와중에 두 사람이 전당포를 찾아오며 그는 탈출할 기회마저 위협받는다. 하지만 순간적인 판단과 운 좋은 탓에 그는 무사히 탈출하게 된다. 하지만 그의 정당성은 양심 앞에서 죄의식에 시달리다가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인 소냐를 만난 후 고독과 자기 희생으로 살아가는 그녀에게 감동하고 결국 자수하여 시베리아로 송치되기까지를 그린 작품이다. 이처럼 노파는 사회의 필요악이며 있어서는 안 될 존재로 여기게 될 때 자신이 그 노파를 살해하는 것은 일종의 영웅적 행동이 되며 정당화된다. 그래서 살인은 죄라는 것을 버젓이 알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행동하게 된다. 소설 속에서도 이런 확신이 잘 나타난 구절들을 읽어볼 수 있다. 한 사람의 생명으로 수천 명의 삶이 구원받고
한 사람의 죽음이 수백 명의 생명과 귀환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계산 아니겠는가? 그 악하고 어리석고 사악한 노파의 삶이 사회 전체에 비해 어떤 가치를 지니겠는가? 그녀의 삶은 바퀴벌레보다 낫지 않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보다 더 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는 라스콜리니코프 사상을 반영하는 부분으로 그가 노파를 살해하게 된 정당성을 확보하는 단서가 된다. 이처럼 어떤 사람이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사회악으로 규정될 때 바퀴벌레보다 못한 그를 살해하는 것이 정당화된다는 말이다. 실체는 비록 않지만 악한 인물에 대해 살해의 마음은 누구나 가지게 되는 현상이다. 이는 마치 영화를 보면서 악한이 결국 죽었으면 하는 바람을 만족시켜 주듯이 그 대리만족을 내가 직접 하지 않았을 뿐 마음에는 악에 대한 증오와 혐오가 곧 살해로 이어진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정치적인 극단에 치우치다 보면 흔히들 그놈은 죽어도 싸, 아니 죽여야 해 라는 범주로 치닫게 된다. 이런 경우는 개인적인 원한관계보다 특히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 혐오가 깊어질 때 살해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를 실행하는 당사자가 되면 확신범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살해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영화 007 살인면허는 제목답게 당신은 이제 살인을 해도 됩니다 라는 면허를 주는 것이리라. 영화라서 다행이지만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에서 살인 면허를 내주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꼭 살해해야 할 경우라면 내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을 때 정당 방위적 차원에서 타인을 살해하는 행위라든지 전투 상황에서 적군을 꼭 죽여야 하는 경우 또 특수임무로 적의 수뇌부를 암살하는 등 객관적으로도 타당한 상황에는 어쩔 수 없이 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특수한 경우는 아니지만 살인을 합법화하는 명예살인이 이 지구상에는 존재하고 있다. 명예살인은 가족, 부족, 공동체의 명예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조직 내 구성원을 다른 사람이 살인하는 행위를 말하며 명예를 지키기 위한 이유가 살인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자행된다. 그러니까 간통이나 순결상실 등의 이유로 남편 등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해당 여성을 살해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명예를 위한 살인은 모두 명예살인이라고 할 수 있다. 요르단, 이집트, 예멘, 파키스탄 등 이슬람권에서 순결이나 정조를 잃은 여성 또는 간통한 여성들을 상대로 자행되어 온 하나의 관습이다. 살해한 가족은 붙잡혀도 가벼운 처벌만 받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들에서는 공경연하게 자행되어 왔다. 2002년 12월 요르단에서는 남편이 수감 중인 상태에서 시동생과 불륜을 저질러 아기를 낳은 25세 여성이 20세 남동생에 의해 가족의 명예를 대립했다는 이유로 살해되었다. 이 때문에 요르단 정부에서는 명예살인을 한 사람에게 사형 등 중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을 완전히 없애버렸지만 아직도 이슬람권에서는 한 해에 수백 명의 여성이 명예살인으로 죽어간다. 최근 2023년 12월 딸을 이른바 명예살인한 혐의로 이탈리아 법정에선 파키스탄 출신의 부모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파키스탄 부부가 받은 혐의는 18세 딸이 정략 결혼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살해한 것이다. 세상에 큰 충격을 던진 이 사건은 1년 이상 감쪽같이 실종됐던 딸의 시신이 지난 2022년 11월 이탈리아 북부 한 농가지하에서 발견되면서부터이다.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딸은 2021년 4월 이탈리아 북부 노벨라라에서 정략 결혼을 위한 파키스탄 여행을 거부하자 부모와 삼촌에 의해 살해됐다. 이탈리아 검찰은 범행 동기에 대해 명예살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가족들이 딸에게 이탈리아에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더욱 분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국가별로 명예살인을 저지르는 애는 무수히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가족으로부터 살해인 명예살인은 현재 파키스탄은 2018년 기준 가장 많이 자행된 국가다. 파키스탄 정부는 명예살인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에는 징역 25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2000년 제네바 국제연합 인권위원회에서는 처음으로 명예살인에 대한 실태보고서가 작성된 이후
세계적으로 민간단체들을 중심으로 명예살인 반대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명예살인이 주로 중동권 및 인도 등지에서 일어나는 거로 알려진 까닭에 명예살인은 이슬람의 간섭이라고 생각하며 이슬람에 대한 비판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슬람은 이러한 악습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고 한다. 여성의 순결을 집안의 명예로 여기는 것과 가족의 남성 구성원들이 가정 내의 여성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도덕적 개념은 기원전부터 내려오던 간섭으로 이슬람의 가르침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만약 명예살인이 이슬람의 가르침이라면 꾸란에 명예살인을 허용하는 구절이 존재해야 하는데 없다는 것이며 이슬람은 1400년 전 여성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찾아준 종교인데 어떻게 명예살인을 허용할 수 있겠는가라고 의아해한다. 전쟁 중 나무조차도 함부로 베지 못하게 하는 종교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생을 쉽게 허용하겠는가라는 이야기다. 이슬람에서는 전쟁에 대한 엄격한 규율이 있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민간인들, 특히 여성, 어린이, 노인, 수도자 또는 성직자에게 해를 가하는 일이나 농작물, 나무, 그리고 가축을 살생하는 일 등을 금한다. 또 꾸란 5장 32절을 들어 만일 누군가가 지상에 아무런 해악을 끼치지 않은 한 사람이라도 죽인다면 그것은 전 인류를 죽인 것과 같을 것이며 만일 누군가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면 그것은 전 인류의 생명을 구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라며 생명 존중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불교 차원에서는 살인을 금하는 것은 당연하고 생명 존중으로까지 근본적 마음 정화로 미리 살인적 마음을 차단한다. 내가 있기에 내가 있고 당신이 있기에 내가 존재한다라는 불교적 가르침인 연기법을 들어 나와 타인의 고통과 행복이 둘이 아닌 하나로 본다. 그러므로 불자들아 만일 너희가 직접 죽이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죽이거나 방편을 써서 죽이거나 칭찬하면서 죽이게 하거나 죽이는 것을 기뻐하거나 주문을 외워서 죽이는 그 모든 짓을 하지 말지니 죽이는 원인이나 죽이는 반연이나 죽이는 방법이나 죽이는 업을 지어서 생명 있는 온갖 것을 짐짓 죽이지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친다. 더 나아가 사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미생물 또는 자기를 해하는 곤충 같은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죽이지 말 것을 교훈한다. 스님들이 숲길을 지날 때도 혹시 자신의 발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나 항상 조심해서 걷는 것이나 자선하여 돌을 닦을 때 빈대나 벼룩이 살을 뜯어도 함부로 죽이지 않는 것은 생명의 귀중함을 깊이 알기 때문일 것이다. 성경은 내면의 세계를 더욱 확장하여 근원적 문제를 다룬다. 그러니까 살인이란 미움과 혐오에서 출발하는 것인데 성경에는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움이 곧 살인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세상은 외적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살인이라고 규정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그 마음을 자제하여 표출하지 않았을 뿐 그 본질에서는 같다라는 뜻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성경에는 이런 내적인 심리 상태를 근원으로 살인, 간음, 우상 숭배 등으로 규정한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은 살인, 음욕은 간음,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등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 내면에서는 같은 죄라고 규정하시는 통찰의 하나님이 강조된다. 그러니까 남을 탓하기 전에 나 역시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마음을 먼저 깊이 깨닫고 십자가를 통해 용서를 받으며 더 나아가 십자가의 제성의 마음까지도 못 박는 믿음이 뒤따라야만 내 안에서 죄된 생각을 말끔히 몰아낼 수 있다. 성경은 나와 함께 나의 죄성마저도 이미 죽었으니 이제는 그 죄성마저도 십자가로 처리하라고 가르치신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감사합니다.